보통 우리가 배움이나 막 공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약간 순수한 기대감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아, 맞아요. 지식을 습득하고 내면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 말이죠. 네네.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의 그 순수한 기쁨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고3 교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낭만적인 배움의 기쁨은 좀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아주 차갑고 단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완전 그렇죠. 아무리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깊이 이해했더라도 막상 그게 모의고사 등급이나 수능 점수라는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참 인정받기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성적표에 찍히는 숫자만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을 대변해주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과정의 숭고함보다는 결과의 수량화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성적표를 보고 아주 차갑게 네가 한 건 진짜 공부가 아니야.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건 그냥 취미 생활을 한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진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엄청 뼈아픈 타격감을 느낄 텐데요. 너무 잔인하죠. 오케이, let's unpack this.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영어 지문들 속에서 진짜 핵심, 약간 그 너겟 오브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재료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1번 지문입니다. 주제는 바로 Art, Commerce and Capitalism. 예술, 상업, 그리고 자본주의입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그 성적표의 잔인함이 이 지문에서는 예술가들의 세계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지문은 단순히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고상하게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예술의 순수성, 그러니까 purity of art와 돈의 필요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충돌을 다루고 있죠. 31번 문항이면 수험생들을 항상 괴롭히는 그 블랭크 필링, 빈칸 추론 유형이 자주 출제되는 위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표면적인 단어 해석을 넘어서 글쓴이가 숨겨놓은 논리적 장치들을 꿰뚫어 보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출제자의 시선에서 지문을 완벽하게 해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긴장감을 조성하는지 그 블루프린트를 뜯어볼 거거든요. 논리적 설계도 말이죠. 이 구조만 제대로 이해하면 시험장에서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든 정답의 단서를 흔들림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문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글의 시작점부터 아주 강렬하단 말이에요. 지문을 읽을 때 이 첫 문장의 파급력은 전체 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지 파악하는 게 독해의 첫 단추죠. 제가 이 지문의 첫 문장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이다. 와, 이거 방금 우리가 오프닝에서 했던 성적이 안 나오는 공부는 취미다. 이 비유와 완벽하게 겹치는 문장 아닙니까? 완전 똑같죠. 이 짧고 굵은 한마디가 Senior Fine Arts Majors, 즉 졸업반 미술 전공생들에게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전달되었다고 지문은 덧붙이고 있어요. 이제 막 사회로 나가야 하는 예비 예술가들에게 이 말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글쓴이가 왜 이렇게 타협 없는 문장, absolute and uncompromising statement를 첫머리에 딱 던졌을까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술은 상업과 결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아예 대놓고 상업성이 없으면 그건 그냥 취미야 라고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는 느낌이죠. That's a remarkably harsh way to view art.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극단적인 전제는 앞으로 전개될 글 전체에 엄청난 텐션을 부여합니다. 맞아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해 지문 속 예술가들은 엄청난 정체성의 불안, 즉 anxiety of identity에 빠지게 되거든요.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보면 되게 명확해져요. 컨디션 1, 만약 우리가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Result 1,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Then we are not professional.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치명적인 의심이 마음속에 피어날 거란 말이죠.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Result 2, 과연 나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부를 수조차 있는가?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위기인 거죠. 거기서 바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수험생 여러분의 머릿속에 커머스가 없으면 프로페셔널이 아니다. 이 이분법적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전제를 꽉 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전제 위에서 글이 출발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압박감이 실제 예술가들의 삶과 행동을 어떻게 기묘하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봐야겠죠? 지문에서 가장 역설적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기대되네요.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and yet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Visual artists measure canvases completed. 해석하자면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그 본질상 수량화될 수 없거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쪽수와 단어수를 세고 미술가들은 완성된 캔버스 개수를 센다. 이거죠. Here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아니, 예술은 영감의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의 붓터치에 담긴 질적인 깊이가 중요한데 말이죠. 마치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의 질보다 나 오늘 인터넷 강의 5개 들었어, 나 문제집 30페이지 풀었어 하고 양에 집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방금 짚어주신 그 모순적인 행동이 바로 출제자가 의도한 핵심 아이러니입니다. 지문 속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해요. 네, 먼저 예술의 본질, nature of art는 수량화될 수 없다고 지문이 정의하잖아요. cannot be quantified. 하지만 실제 예술가들의 행동, 액션 of artist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수량화할 수 없는 것을 기어코 수량화하려고 듭니다. 작가가 글자 수를 세고 화가가 캔버스 개수를 세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지문 안에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All in an effort to appear productive,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아,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한 어쩌면 창작하고자 하는 이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justify, 정당화하기 위해서죠. 돈이 안 되는 순수한 예술을 하고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숫자에 매달리는 겁니다.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나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루에 이만큼이나 만들어냈어 라고 변명하기 위해 양을 측정한다니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수험생 여러분, 만약 시험장에서 이 문장을 마주쳤다면 여기서 quantified, 즉 수량화된 이라는 단어는 빈칸이나 어휘 문제의 1순위 후보입니다. 아, 대조구조 때문이죠. 수량화 불가속성과 수량화 집착이라는 극명한 대비. 맞습니다. 글쓴이는 이 대조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가 겪는 비애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예술을 위한 창작, 그러니까 creating for art's sake 라는 순수 예술은 도대체 어떻게 취급받게 되는 건가요? 지문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이제 hopelessly romantic and nearly independentable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낭만적이고 옹호할 여지가 없다는 거군요. 순수하게 예술이 좋아서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네요. 네, 오직 머니, 돈만이 성공의 유일한 지표, the only marker of success로 자리 잡은 현실을 꼬집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정말 숨이 톡톡 막힙니다. 돈 못 벌면 취미 라는 말에 벌벌 떨면서 글자 수나 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why를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예술과 상업이 이렇게 끈적한 관계가 되었는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원래부터 예술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하죠. 과거 르네상스 시대만 봐도 예술가들은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패트론, 즉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잖아요. 아, 메디치 가문이 미켈란젤로 후원했던 것처럼요. 그때는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었군요. 네, 후원자가 신분을 보장해줬죠. 그런데 근대로 넘어와서 자본주의, 캐피털리즘이 도래하면서 예술가들은 홀로 자유시장, 프리마켓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권력이 사라졌으니 불특정 다수에게 작품을 팔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네요. 스스로 상인이 되어야 했던 거군요. 바로 그 역사적 전환 때문에 지문에서 서양 문화권, 인 웨스턴 컬처라고 무대를 한정 짓는 겁니다. 돈을 주고 하는가가 전문성의 유일한 지표가 되어버린 거죠. That makes perfect sense.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프로페셔널과 커머셜을 분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문이 설명했던 거군요. 누군가 지갑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취미가 아니라
전문가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아니까 legitimized,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단어의 무게가 확 달라지네요. 오직 돈을 버는 능력으로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거니까요. 예술의 본질적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우선시되는 특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그럼 첫 문장에서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교수의 선언은 사실 우주의 진리가 아니라 자본주의화된 서양 문화의 특수한 룰이었을 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글쓴이가 결론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권위의 해체 과정을 볼 차례입니다. Deconstructing the Authority죠. 제가 그 반전의 문장을 읽어볼게요. But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merely an old talker with a title,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해석하면 하지만 그 교수의 선언은 직함을 가진 나이든 수다쟁이가 문화적 규범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가? 라는 문장이죠. So what does this all mean? 작다가 갑자기 교수를 대놓고 디스하고 있어요. Old talker with a title 라고 깎아내리고 mindlessly, 생각 없이 떠든다고 조롱하잖아요. 이게 바로 출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논리적 뒤집기입니다. 첫 문장에서 절대적 진리 같았던 교수의 말이 사실은 진리가 아님을 폭로하는 거죠. 교수는 대단한 통찰을 전한다고 착각했겠지만 그냥 자본주의의 앵무새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서양의 자본주의적 컬처럴 놈즈, 즉 문화적 규범을 주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권위자에 대한 완벽한 해체 작업입니다. 독자가 가진 맹목적인 믿음을 깨부수고 나서 마침내 작가가 대의명료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 지문은 마침표를 찍는 그 결론 문장, 시연장에서 가장 유력한 빈칸 추론의 타겟이 되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Professional art then is inherently capitalist. 그렇다면 전문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여기서 inherently, 본질적으로 라는 부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상업성 없이는 전문성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니까 전문 예술은 태생부터 자본주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앞서 전개된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루트 코스, 근본 원인이 등장하는 완벽한 귀결입니다. 예술가들이 왜 정체성 불안을 느꼈는지 다 설명이 되잖아요. 수능 영어 지문이 그냥 문장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철저하게 기승전결이 계산된 논리의 건축물이네요. 네, 위에서부터 상업, 수량화, 서양 문화라는 힌트들을 잘 주워 담으며 읽었다면 이 캐피털리스트라는 단어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숲의 구조를 보는 훈련이 진짜 중요하네요.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수능 영어 마스터를 위한 블루프린트가 완벽히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전체 흐름을 3단계로 딱 요약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전제. 상업성이 없는 예술은 취미일 뿐이다 라는 선언으로 긴장감을 조성했고요. 둘째, 모순. 자본주의적 압박감에 짓눌린 예술가들이 예술을 수량화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였죠. 그리고 셋째, 결론. 교수의 말은 서양 자본주의 문화를 대변할 뿐이며 결국 전문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라는 진실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기계적인 해석에 지쳐있을 수험생 여러분, 글의 뼈대를 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킬러 문항을 만나도 출제자의 의도 위에서 여유롭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1등급으로 가는 길은 맹목적인 암기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을 덮기 전에 사고를 확장해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서양 문화에서는 돈을 버는 능력이 예술가의 유일한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지문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생전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고흐는 어떨까요? 지금은 위대한 마스터피스로 불리지만 지문 속 교수의 기준에 따르면 고흐는 애초에 전문 예술가였던 걸까요? 아니면 위대한 취미를 가진 아마추어였던 걸까요? 그 엄격한 자본주의적 기준을 들이대면 철저한 취미생활자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곧 예술의 정당성이라고 맹신하는 시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세상엔 숫자로 담아낼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성적표의 숫자 하나로 평가받는 현실에 좌절감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네,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내 노력이 무의미한 취미생활이 되는 걸까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작가가 교수의 권위를 멋지게 해체해버렸듯이 여러분도 그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지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해보세요.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지표는 결코 아닙니다.
치열했던 과정 자체도 언젠가 빛나는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진짜 공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나만의 시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지문 속 뼈대를 읽어내고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 집중해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험생활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도 뇌를 깨우는 텍스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든든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